예, 그래서 그분들의 노력 덕분에 사실 이 양산에서 또 대한사랑의 지부가 출범하게 되는 이런 경사스러운 일을 맞은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다 그 주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그런 어떤 임원진에 참여는 안 하지만 한 분의 회원으로서 또 그분들을 우리는 이제 대한사랑에서는 역사 광복군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역사 광복군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회원 한 분 한 분이 바로 역사를 바로잡아 나가는 주인공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준비된 얘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뭐 1시간 내외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릴 것은 대한사랑이 왜 지금 이 시점에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가, 그리고 나아가서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이 인류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시간을 마련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주제는 좀 딱딱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살벌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역사전쟁이다. 그러니까 역사전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바른 모습은 과연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달라 해서 바로 오늘의 이 제목인 동북아 역사전쟁과 대한민국의 국통이라는 주제를 정했는데, 국통이라는 것은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생소하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본관이 화순입니다. 전라도 화순 최가인데, 저희 집안도 마찬가지로 그 집안의 가문에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맥이라는 게 있다면 당연히 국가라면 그 국가에 족보도 있을 겁니다. 그 국가의 족보는 오늘 2021년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들이 과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맥을 따라서 오늘의 이 시점에 와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을 거고 또 사회에 나와서는 더더욱 그런 얘기를 듣기가 힘들었을 거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얘기를 좀 듣는다면 정말로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이 사회에 참여하고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오늘 얘기를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이 한 장의 지도를 가지고 얘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좌측에 있는 것은 중학교 교과서, 역사 교과서에 있는 지도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고등학교 현행 국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지도입니다. 제목에 보시듯이 고조선의 건국과 문화 범위라는 이름으로 교과서에 실린 지도인데, 말 그대로 고조선이 어디 지역에 위치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지도입니다. 좌측과 우측이 거의 비슷한 범위를 포함하고 있어요. 황토색으로 거의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지역이 고조선이 건국이 되었고 또 고조선이 주로 활동했던 주요 지역이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지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지도를 보면서 좀 이상한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오늘 우리가 임명장이나 위촉장에 우리가 기원을 얘기할 때도 물론 지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기라는 것을 쓰지만 불과 한 50년 전만 해도 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는 단기를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4354년이라는 단기를 썼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우리 역사의 시작을 연역을 얘기를 하고 또 흔히 반만년의 역사를 가졌다고 우리는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지도를 놓고 보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5천만 국민은 과연 단군의 자손이 맞는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지금 한반도 남쪽, 지금 현재 대한민국 땅은 고조선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지도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이 지도상으로 놓고 보면 우리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은 고조선과 관계가 없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문화 분포 범위 지도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 근거는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듯이 지도상에 빼곡히 그려져 있는 고조선의 대표적인 표지 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청동검, 비파용 동검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청동검과 탁자식 고인돌을 바탕으로 해서 고조선의 경계를 지도화시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듯이 한반도 남부에도 엄연히 비파용 동검이 수없이 출토가 되고 있고, 이곳 양산과 김해, 부산 이 지역에서도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탁자식 고인들도 마찬가지죠. 이곳 근처에서도 정말로 대형 탁자식 고인들이 발굴이 된 것이 역사학계에 보고가 된 바 있고요. 그런 것으로 놓고 본다면 엄연히 지금 한반도 남부도 이 대표적인 고조선의 표지 유물로 볼 때는 고조선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던, 고조선의 국가 범위에 있었던 지역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반쪼가리 지도를 그려놨을까? 이것이 지금 지금 2021년 지금 현재 시점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런 대표적인 비파형 동검이라든지 탁자식 고인돌이 고조선이 단순하게 4천여 년 전에 청동기 시대 이전에 신석기 시대에는 국가로 성립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비로소 청동기 문화가 나왔을 때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BC 10세기 전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본다면 4354년도 아니거든요. 불과 3000년 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비파형 동검이라든지 탁자식 고인돌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특히 탁자식 고인돌 같은 경우, 이 고인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제가 오늘 준비를 안 했지만 저 상판에 올려져 있는 저 덮개돌, 거기에 흔히 구미라고 얘기하는 성열, 즉 하늘의 별자리를 새겨놓은 고인돌들이 수없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 고인돌을 만들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문화적 수준까지 올라갔느냐, 그걸 생각해 보면 바로 하늘의 천문을 관측을 해가지고 그 천문을 우리 일상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문화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하늘의 천문을 관측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감상해졌는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하늘의 운행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은 땅의 원리에, 우리 삶의 그 하늘의 운행 원리를 바탕으로 한 삶의 틀을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석기 시대나 청동기 시대를 얘기할 때 우리는 움집을 짓고 살고, 그리고 중요 부위만 이렇게 가리면서 수렵 채집 활동을 주로 하는 그런 생활로서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시대 사람들이 그 뒷부분에 오늘 얘기를 좀 하겠지만 단순히 그런 생활을 뛰어넘어 가지고 이미 이 하늘과 땅, 이 천지의 운행 원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 삶을 영위해 나갈 줄 아는 그런 문화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고인돌 하나만 놓고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조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단순히 국사교과서 앞부분에 삼국유사 고조선조를 인용을 해가지고 이룽이로를 얘기하고 환웅의 어떤 건국신화, 또 단군의 건국신화 정도로만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왜 고조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책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대표적인 유물들이 우리가 고조선 문화에 대해서 새로 생각해야 되고, 고조선이라는 국가가 어떤 그 당시에 그런 레벨까지 올라갔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표지 유물입니다. 비파형 동검 같은 경우도 지금 유물로서 출토되는 것을 보면 저게 실물인지 가짜인지 하는 걸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그건 뭐냐면 실제 유물인 경우에는 지금도 사람을 살상할 수 있을 정도의 날카로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청동 유물이기 때문에 저게 뭐 의뢰용으로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냐. 물론 의뢰용으로 쓰인 것도 있지만 저것이 대단한 살상용의 그런 날카로움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무기였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편과 가운데 있는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편은 손잡이가 없죠. 그런데 가운데 있는 건 손잡이가 있어요. 저건 뭐냐면 고조선의 청동 유물은, 청동검은 중국의 청동검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손잡이가 분리가 됩니다. 그럼 분리가 된다는 건 저 손잡이를 짧은 걸 끼우면 말 그대로 단검으로 쓸 수 있는 거지만 저 손잡이를 분리해 가지고 긴 창을 끼우면 저게 또 창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수 있겠구나. 그 정도가 아니라 당시 저 정도의 그런 다양한 변용이 가능한 무기를 개발하고 있었다는 것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비대칭 전력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와 60만 대군을 가지고 있는데 핵무기가 없는 나라, 그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그게 비대칭 전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5,000년 전에 저런 무기를 개발하고 저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했는가? 그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해방 이후의 대표적인 역사학자들, 지금 오늘날 지금 2021년 지금까지 이어져 온 대표적인 강단사학자들이 고조선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느냐, 그 논문을 좀 분석을 해보면 대부분 고조선의 중심지는 오늘날 북한의 평양, 대동강 유역이 고조선의 중심지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시기적으로는 BC 10세기 전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뒷부분에서도 잠깐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고조선이 주로 활동했던 지금의 중국 동북삼성인 요령성의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요하라는 강가, 요하라는 강가의 주변에서 엄청난 유물과 유적들이 쏟아져 나와서 발굴이 됐는데, 그것이 본격적으로 1980년 이후에 발굴되면서 이름 붙여진 것이 홍산문화라는 겁니다. 홍산문화. 그런데 그 홍산문화 속에서 발굴된 유물 유적들을 분석을 해보면 고조선이 건국된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 그 이전에 이미 청동 유물을 만들 수 있는 거푸집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학자들은 그런 유적과 유물이 발굴되는데 전혀 그것을 오늘날 반영하지 않고 BC 10세기 전후, 그래서 청동 유물이 발굴돼야만이 비로소 그때부터 국가가 건설될 수 있었다는 논리를 펴가지고 고조선을 얘기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초대 단군의 어떤 건국 신화에 대해서는 신화라는 이름을 붙이는 이유가, 그리고 초대 단군 왕검에 대해서 아직도 신화 인물이냐 역사적 인물이냐를 가지고 논란을 펴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청동 유물이 언제부터 발굴됐느냐, 그걸 가지고 따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홍산문화 속에서 우리 고조선이 건국되기 이전부터 고조선의 활동 영역이었던 요령성 지역에서 청동 유물을 만드는 거푸집들이 발굴됐다는 것을 본다면 또 그 유물이 우리 동이 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그런 연관성을 발굴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도 왜 반영하지 않고 있느냐. 그러면서 10세기 전후에나 비로소 고조선이 국가가 건설됐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펴면서 저 고등학교 교과서 내에서도 위쪽과 아래쪽을 이렇게 분리하는 이유를 우리는 알아봐야 된다. 과연 왜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런 우리 역사의 그 시원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을까? 1980년 이후에 우리나라 학계에서 정말로 문헌사적으로 또 유물과 다양한 어떤 그 분야의 그 연구를 통해 가지고 윤내연 교수라든지 상명예대 박선희 교수 같은 분들이 고조선의 경계를 지어보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던 단순히 그 만주의 일부, 남만주 일부와 한반도의 북부 지역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하북성, 갈석산을 기점으로 해서 흐르는 나나라는 강과 그걸 경계로 해가지고 저쪽 그 대흥안령 산맥으로 해가지고 흑룡강성, 송화강 그쪽으로 해가지고 쭉 내려오는 한반도 전체를 포함한 게 고조선의 강역이었다 하는 것을 1980년 이후에 문헌 자료를 통해서 연구해서 낸 연구 결과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박선희 교수는 복식사를 연구하는 학자인데 복식사 연구를 통해서 보니까 동일한 복식 문양을 동일한 복식 형태를 입었던 고조선 시대의 문화를 보니까 거의 문화 분포 범위 지도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반도 전체를 포함하고 말 그대로 동북삼성 전체 그리고 우리가 흔히 요하라고 불리는 그 강이 그 경계 지역이었던 게 지금의 현재 나나 지역까지 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구 결과들이 1980년 이후에 여러 분야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런 연구 결과들을 학교에서 반영하고 있지 않다. 그럼 그 이유가 물론 더 따져서 올라 들어가면 뭐 조선시대의 문제점 또 고려시대의 문제점들이 나오겠지만 지금 현재 이런 학계의 논리가 그대로 유지되는 그 본격적인 출발점이 어디서부터냐면 결국은 조선 총독부의 그 식민사관 그리고 반도사관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시절에 조선 총독부에서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시키기 위해서 만든 조선사 편수회에서 대표적으로 활동했던 일본인 학자입니다. 일본인 이름으로는 이마니시 류라는 사람이고 한자로는 금서룡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1920년대에 박사학위 논문으로 쓴 게 뭐냐면 여기 보시듯이 조선 고사의 연구라는 제목의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이 책의 첫 번째 목차가 뭐냐면 단군고입니다. 단군고. 그러니까 단군조선에 대해서 이 사람이 연구를 해서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래요. 단군고의 핵심을 부경대 이근우 교수가 정리를 한 걸 제가 좀 인용을 했는데 보면 단군 신화는 한민족의 신화가 아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단군이라는 역사가 한민족과 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요. 그리고 단군 신화는 한반도 전체의 신화가 아니다. 남쪽 한민족의 신화는 일본 신화와 공통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만 지금 현재 한반도만 놓고 보더라도 한반도 북부와 남부가 역사적으로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군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고려시대에 등장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단군이라는 인식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민족 전체의 시조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이마니시 류가 박사학위 논문으로 쓴 조선 고사의 연구의 첫 번째 부분인 단군고에 나오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앞에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봤듯이 한반도 북부와 남부를 고조선의 문화 분포 범위 지도로 넣느냐, 강역으로 넣느냐, 안 넣느냐 이 문제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논리가 여기서 태동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단순히 이 논문 하나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냐? 그렇지 않죠. 다른 논리를 한번 볼까요? 이 책은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말 그대로 군국주의의 칼날로 우리 조선을 강제 점령해서 다 지배를 할 때 처음에는 조선인들에게는 역사 교육을 전혀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이게 문화통치라는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역사 교육을 시키는데 물론 우리 민족의 역사에 있는 그대로의 역사가 아니라 왜곡된 역사를 교육을 시키겠죠. 왜? 그래야 너희들은 말 그대로 대륙도 아니고 섬도 아닌 반도에 사는 자율적으로 주체적으로 역사를 영위해 갈 수 있는 민족이 아니라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그 책이 뭐냐면
바로 심상소학 국사책입니다. 이게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 역사교육 책이에요. 거기에서 교수진들에게,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역사를 가르쳐야 된다고 하면서 교수 지침서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이 지금 보여드리는 게. 그 내용에 보면 본과에서 조선반도의 연역은 북부와 남부가 크게 다르다고 가르쳐야 된다. 북부는 예로부터 중국에 온 사람들이 통치했으며 따라서 중국의 속국 또는 영토였다는 사실을 가르쳐라. 남부는 곧 조선인의 조상인 한족의 거주지인데 이 지방은 일찍부터 일본과 밀접한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라. 그러니까 한반도만 놓고 보더라도 한반도 북부와 남부는 엄연히 다른 역사였다는 것을 가르치라는 것을 선생님들에게 지침으로 내려준 교수 지침서입니다. 자, 이 논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지금 현재 고조선의 지도를 북부와 남부를 다르게 그리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또한 저 100년 전에 저 논문과 저 100년 전에 일제 강점기에 조선 총독부에서 가르치던 국사 교과서의 논리가 오늘날 그대로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진행형의 어떤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오늘 잠깐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시듯이 바로 이곳 양산에서 배출한 대통령께서 당선되자마자 내세운 국정 100대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가야사 연구입니다. 바로 이곳 양산도 남의 일이 아닌 역사 연구죠. 그 뜻은 누구도 공감하고 있고 지금도 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동안 우리는 고구려 백제 신라에 대해서만 알았지 가야의 역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과서에서 또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제대로 된 연구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번 정부에 100대 국정과제 하나로서 60번대에 자리해가지고 추진이 됐고 200억이 넘는 예산이 처음에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1조 2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정과제로 선정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017년에 추진된 이 국정과제가 2년 뒤에 그 첫 연구 결과를 내놓은 것이 바로 지금 보는 이 포스터 사진과 같이 2019년 12월 3일에 우리나라 최고의 박물관이라고 하는 서울에 있는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가야 본성이라는 이름으로 연구 결과가 반영된 전시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5개월 뒤에 부산 시립박물관에서 또한 두 번째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전시회가 열렸을 때 이례적으로 우리나라 주요 일간지에서 이 박물관 전시에 대해서 대대적인 항의성 기사들이 실리기 시작합니다. 세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 중앙, 또 경북일보까지.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언론의 내용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겁니다. 가야 전시회를 하는데 보니까 삼국유사 가락국기의 김수로왕과 허왕옥의 가야 건국 이야기가 분명히 역사학자들이 알기로는 신화고 허구고 상상인데 왜 박물관 전시회에서는 실존 역사처럼 전시해놨냐. 이게 모든 언론에서 지적한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가야가 삼국유사 가락국기를 보면 42년에 AD 42년에 건국한 걸로 되어 있는데 김수로왕이 AD 42년에 건국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 근거로 뭘 드냐면 바로 이겁니다. 삼국유사 탑상편에 보면 분명히 허왕욱께서 저 백기를 타고 쭉 오실 때 이 파사석탑이라는 걸 가져왔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이 파사석탑이 실제 실물로 지금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박물관 전시회에서 입구에 딱 전시를 해놨는데, 아니 이걸 전시회에 놓는다는 것은 이게 실제 역사라는 걸 인정하는 꼴인데, 야 어떻게 삼국유사 가락국기를 믿을 수 있어? 그거는 신화적인 이야기인데 어떻게 그걸 실존 역사처럼 전시해놓냐 해가지고 따지니까 그 다음에 가서 이렇게 바꿔놓거든요. 요 파사석탑이 있는 입구 부분과 본격적으로 발굴되기 시작한 저 다양한 토기 유물들 사이를 가운데 딱 저런 표현을 써놨습니다. 이렇게 신화에서 역사로. 그러니까 저 얘기는 뭐냐면 파사석탑이 있는 김수로 건국 이야기는 믿을 수 없는 신화적인 이야기고, 비로소 BC 3세기, AD 3세기, 4세기 때 가야가 본격적으로 나라를 세우고 통치 활동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시관 입구에 또 전시해 놓은 지도를 보면, 가야 지도를 보면 한술 더 떠가지고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지도를 그려놨는데 중앙박물관과 시립박물관 조금 지명 내용이 좀 다릅니다. 왼편에 있는 지명, 국립중앙박물관의 그 가야 지도의 지명들을 쭉 보면 저 노란색의 가라국과 다라국이라는 대표 지명과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기문, 대사, 사타, 상달이라는 지명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저 지명들은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등장하는 육가야 지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저거는 일본인들이 편찬한 일본 서기에 등장하는 임나 관련한 지명들입니다. 가야와 관계된 지명들이 아니라 임나라는 나라와 관계되는 지명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럼 가야 지도에 임나와 관계된 지명들을 써놨을까? 그건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저거를 우리 대한사랑부터 시작해서 많은 단체들이, 시민단체들이 따지니까 부산, 5개월 뒤에 부산에서 박물관 전시회 할 때는 기문, 대사, 사타, 상다리는 뺐어요. 슬그머니. 그리고 가라, 다라는 그대로 남겨뒀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저런 일을 겪고 난 2년 뒤인 현재도 VR 체험실에 가면, 가상 체험실에 가면 국립중앙박물관에 그대로 가라국, 다라국, 아라국, 가락국, 고자국, 대사, 기문, 일본 서기의 임나와 관련된 지명을 그대로 써놓고 있고요. 그 옆에 가로치고 작은 글씨로 대가야, 비화가야, 김해의 금관가야를 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운영되는 우리나라 최고의 박물관에서 가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료인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지명이 아니라 일본 서기에 가야와 관계없는 임나와 관계된 지명을 대표 지명으로 비정을 해놓고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등장하는 지명을 가로치고 작은 글씨로 써놓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역사인식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2017년에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된 이후에 그때부터 추진된 게 뭐냐면, 야, 이제는 가야 고분군도 유네스코에 등재를 좀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논의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추진된 게 바로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공동 등재 추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없어요. 당연히 가야 고분군도 우리가 자랑할 만한 세계문화유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등재를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추진 현황표를 보시면 아시듯이 경북, 경남, 전북까지 해서 7개 지역을 공동 등재를 추진하는데, 자 보십시오. 여기 가까운 김해 같은 경우는 금관가야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경남 합천에서 옥전 고분군은 다라라는 이름으로 등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북의 남원 같은 경우는 기문이라는 이름으로 등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저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자, 그래서 유네스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지금 현재
아직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닌데 이미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그 원문을 보십시오. 이 고분군은 추정된다. 예? 센트럴 세메터리 중심 묘지, 가야 폴리티, 가야 정치체 중심 묘제로 추정이 되는데 콜드 김은국이라고 써 있어요. 김은국이라고 불리는 가야 정치체. 그러니까 남원 지역에 김은국이라고 불리는 가야 정치체 중심 묘제라고 추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 남원 지역의 고분군이. 그러니까 이미 남원 지역은 김운이라는 나라가 남원 지역에 있었다. 그런데 김운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임나와 관련된 지명입니다. 그건 가야와 관계된 지명이 아니에요. 근데 그 논리를 또 뭘 펴고 있냐면 문헌 자료를 갖다 들이대요. 왜 남원 지역이 김운인지. 그 문헌 자료를 갖다 대는데 이게 뭐냐면 백제가 그 중국의 남쪽 지역에 있던 나라, 양나라하고 그 사신을 주고받을 때 기록된 백제 사신에 관한 기록이에요. 이게 양직공도라는 게. 거기에 보면 중간에 상사문이라는 노란색 글씨가 보이죠. 원문에도 상사문이라고 돼 있어요. 한자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수 있어요. 이 사자는 우리가 12지지로 얘기할 때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할 때 사자죠. 뱀사자. 뱀띠인 사람들이 쓰는 사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나라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우리나라 요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라는 요 사이트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원문도 볼 수 있고 그걸 번역해 놓은 것도 볼 수 있어요. 누구나 요즘은 다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면 저 원문을 어떻게 번역해 놨냐면 원문은 상사문인데 사자인데 분명히 여기에는 몸기자로 바꿔놨어요. 상기문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료까지도 우리 스스로가 조작해 가면서 기문이라는 논리를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학계에서. 그러니까 저걸 바탕으로 해서 남원 지역에 기문이라는 게 있었다. 그 지역이 예전에 백제 지역이었고 가야와 다툼을 하는 가운데에서 가야에 빼앗기기도 하고 백제가 되찾기도 하는 과정 속에서 거기에는 기문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는 논리를 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 회원들이 낸 회비 만 원을 가지고 문화재청, 남원시 합천군 그리고 저런 논리를 제공해 준 관련 학자들이 제대로 인식을 하라는 차원에서 중앙일보에 전면 규탄 광고를 싣고 저희들이 국회의원도 찾아가 가지고 이 문제를 좀 국회에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좀 다뤄달라. 저희들이 만나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전화가 왔어요. 어제 전화가 와가지고 문체위 소속에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다고 얘기했던 그 국회의원이 갑자기 국무총리 해외 순방에 따라가게 됐다고 못 다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줬는데 그 국회의원이 또 다뤄보겠다고 하더니 지금 와가지고 어제 전화가 와가지고 이거 다루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문제는 뭐냐면 아까 제가 자세하게 얘기를 안 했지만 임나 관련한 지명을 이 지금 한반도의 경상남북도, 전라북도 일부 지역에다 갖다 놓는 순간 뭐가 되냐면 AD 4세기에서 6세기까지 흔히 얘기하는 200년 동안 일본의 신공황후가 한반도 남부 가야 지역을 점령해가지고 여기에 임나일본부라는 속국을 뒀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거는. 왜? 가야가 곧 임나라는 논리는 그 논리입니다. 이 한반도 남부가 임나 지역이었기 때문에 임나일본부를 뒀다는 것은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논리를 인정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2010년에 한일 역사학계가 만나가지고 임나일본부라는 것은 없는 역사였다는 것을 서로 확인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뒤에서 잠깐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나라 학자들은 그 논리를 아직까지도 폐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야사를 연구하는 대표 학자들은. 그런데 이 문제가 인하대학교의 정치 외교학과의 남창희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이 문제가 기문으로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순간 남원 지역이 합천은 다라로 등재가 되고 앞으로 한일 외교사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왜? 이제는 우리가 한반도 남부에 일본의 역사와 관계되는 임나라는 지역이 한반도 남부에 있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앞으로 우리가 그 100년 전에 일본이 왜 한반도를 점령해가지고 했는지를 인정하게 되는 거고 또 앞으로 향후 또한 일본이 그 논리를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계속 우익적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다. 그것은 한일 관계의 미래사에 있어서도 안 좋은 신호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을 지금 우리나라 역사학계가 나서가지고 또 일부 지자체가 나서가지고 또 정부기관인 문화재청이 나서가지고 그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산대 명예교수인 이병선 교수가 한평생 연구한 결과를 내놓은 게 뭐냐면 임나는 뭐냐면 한반도 남부인 가야 지역에 있었던 게 아니라 바로 대마도에 있었다. 대마도가 임나였다 하는 논리를 연구 결과를 펴냈습니다. 이게 오래전 일이에요. 그런데 이 논리를 펴내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했던 밑에 부분에 보면 이노우에 교수라는 양반이 있는데 이노우에 교수는 누구냐면 일본의 대표적인 우익학자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야 지역에 임나가 있었다는 논리를 폈던 교수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이병선 교수의 연구 결과를 보고 나서 어떤 편지를 보내왔냐면 밑에 부분에 한국 고대사 연구의 1인자로 불리는 이노우에 교수는 편지에서 임나를 대마도에 비정한 연구에 동감한다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저 내용을 다 스크립한 것을 저 이병선 교수가 우리한테 전달을 해줘가지고 저도 한 권을 받았는데 거기에 보면 일본의 정치인, 또 외교인, 학자, 또 다양한 분야에 있는 그 지도자들이 이병선 교수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 대단히 충격적인 결과로 받아들이면서 또한 그것을 공감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학자들은 아직도 저런 일본의 우익학자까지도 공감하는 연구 결과를 아예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이런 논리를 아직도 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야사 연구학자들이 두세 명이 있는데 첫 번째 인물이 홍익대의 김태식 교수입니다. 이분이 쓴 미완의 문명 700년 가야사라는 책에 보면 이런 논리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지금 뭐냐면 신라 백제에 복속되지 않은 소국들, 즉 가야가 임나라고 불렸다는 거예요. 임나라고. 그러면서 700년 가야사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 가야와 연결된 이 지역에서 계시면서 가야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속이 됐던 나라였는지 아시잖아요. 가야는 500년이 지속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왜 700년 가야사라고 할까요? 저거는 뭐냐면 일본 서기에 등장한 일본 서기에 임나라는 지명이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임나라는 지명이 사라질 때까지의 기간이 700년입니다. 그럼 저 얘기는 뭡니까? 말은 700년 가야사라고 되어 있지만 결국은 700년 임나사를 연구한 거예요. 그리고 그 700년 임나 역사가 한반도 남부인 이 가야 지역에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야는 곧 임나라는 거예요. 근데 인제대의 이영식 교수라는 양반이 2017년에 그렇게 가야사 연구가 국정과제로 선정되고 난 이후에 이제 연구비가 막 지원되고 하니까 일본 학자까지 불러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심포지엄도 하고 세미나도 합니다. 거기서 나온 자료예요. 2019년 7월 달에 저 순천에서 있었던 심포지엄에서 마지막 총평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전에는 임나 명칭을 가지고 한일 학자들이 왈가왈부하게 된 것만 해도 진전이다. 과거에는 일본 서기 자체를 거짓말 사서라고 해서 인용하는 것조차 꺼렸다. 그런데 이제 가야 지역의 고고 발굴 조사가 진행되면서 일본 쪽의 임나 자료들도 비판적으로 활용하고 공유하는 길이 열렸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제는 일본 서기를 마음 놓고 인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서기라는 책은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거는 본래 야마토 외가 백제 660년에 백제가 망하고 나서 흘러간 백제 유민과 중국에서 흘러온 중국 유민들이 쓴 책이에요. 그러면서 원래는 백제의 어떤 분국이었지만 백제 본국이 망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제는 독립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모든 것을 뒤집어서 쓴 역사책이 일본 서기입니다. 그러니까 백제가 주체가 돼가지고 진행됐던 일들을 야마토 외가 주체가 돼가지고 진행한 일로 바꿔놓은 게 일본 서기 책이에요.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120년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삼국사기나 삼국유사하고 맞추기 위해서 일본 학자들도 지금은 다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게 뭐냐면 일본 서기의 초기 기록들은 다 120년을 끌어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책을 갖다가 인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두 양반이 예전에 이런 표현들을 다 합니다. 원래 이제 임나라는 게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대마도라든지 아니면 일본의 규슈라든지 아니면 일본의 혼슈 중간까지 거기에 세웠던 분국들을 얘기하는 것이 임나인데 그 임나가 오히려 뒤집어져 가지고 야마토 외가 한반도까지 진출해 가지고 한반도 남부에 세운 국가로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지금 뒤집힌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아까 말씀했던 이병선 교수라든지 최재석 교수라든지 윤내연 교수라든지 또는 북한의 그 학자들이 아주 뭐 일본의 본토까지 본주까지도 그 분국의 하나로서 주장하는 그런 논리들을 강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바로 임나 일본부설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금소룡이라는 학자와 더불어 가지고 우리 역사를 왜곡한 앞장섰던 이 스다 소키치도 임나 일본부설에 대해서는 밑에 부분에 보시듯이 후세에서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 양반이 1924년에 이 논문을 내고 나서 와세다 대학에서 파직을 당했어요. 파면을 당했어요.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한 대표적인 학자지만 이 논문을 썼다고 해가지고 파면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도 임나 일본부설에 대해서는 얼토당토 않다는 걸 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학자들은 지금도 그걸 얘기를 하고 있고 현재 우리는 그 논리를 그 학설을 그대로 따라가지고 가야 고분군이 바로 임나의 기문과 달하였다는 논리를 그대로 써가지고 등재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일본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우리 일본 지부의 회원을 통해서 입수해서 분석해 보면 지금 똑같습니다. 일본 교과서에서는 중고등학교에서 한반도 남부에 임나가 있었다는 것을 그대로 가르치고 있어요. 백제가 야마토 조정에 도움을 요청해 가지고 외가 바다를 건너 가지고 백제 신라를 신민으로 삼았다는 걸 그대로 가르치고 있고요. 이 지도에서도 보면 밑에 부분에 임나를 주명으로 쓰고 가로치고 가라라고 가르치죠. 지도도 이렇게 지금 그려놓고 가르칩니다. 여기도 보면 마찬가지로 임나라고 써있고 지금 백제하고 신라를 한번 놓고 보십시오. 그 영토의 크기를. 신라는 변두리 아주 작은 그 나라로 돼 있고 임나가 오히려 더 백제만 하죠. 백제보다 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 고등학교 교과서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습니다. 논리가. 그리고 주석에서 마찬가지로 가라는 임나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역사 인식의 현실은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처해 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UN 무역개발회의에서 선정한 이제 선진국 32개국에 포함된 선진국이 됐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런데 선진국이 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역사 인식의 현실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 그래서 대한 사랑이 필요한 거고 우리 시민 한 분 한 분들이 역사 광복군이 돼가지고 이제는 역사 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는 시간으로 가야 된다. 일본의 어떤 이런 그 부분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중국 또한 마찬가지로 역사 공정을 다양하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뭐 동북공정이라는 이름만 흔히 알고 있지만 이런 다양한 탐원 공정, 뭐 선전 공정까지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이제는 이것이 거의 마무리됐어요. 제일 마지막에 진행된 게 밑에 선전 공정인데 흔히 다른 말로 전파 공정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이제 역사 왜곡이 다 끝났으니까 그걸 널리 전 세계에 홍보하자는 뜻이에요. 그게 2020년 작년에 끝났습니다. 근데 탐원 공정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자기들의 뿌리 역사였던 사망오제, 그전에는 신화로 역사 때 인식됐던 거를 이제는 실제 이것도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것을 만드는 작업이었는데 이걸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여러분들이 그 하북성 중국의 수도인 북경에서 북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탕록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그 탕록은 우리 동이족의 선조였던 치우천왕과 중국의 선조였던 황제 헌원이 10년 동안 72번을 싸웠다고 하는 그런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 탕록에 가면 그 탕록에 이 양반들이 귀근원이라는 곳을 만들어 가지고 귀근원이 뭐겠습니까? 뿌리로 돌아가는 집이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자기들의 시조인 중화 삼조당이라고 해서 자기들은 본래 황제 헌원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자기들의 조상이 세 분이라는 거예요. 삼조당. 그게 누구냐? 보시듯이 황제 헌원과 더불어서 동이족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염제신농과 치우천왕. 황제 헌원과 10년 동안 72번을 싸웠던 치우천왕까지도 같이 이렇게 떡하니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모셔놓고 있는 상황이죠.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의 시조가 누군지는 아시겠지만 그 태극기를 만든 분이 누구냐면 이 태호 복희 씨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듯이 딱 앞에 태극의 문양과 팔괘를 딱 그리고 있죠. 그러니까 저 태극기가 결국 5,500년 전에 저 태호 복희 씨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태호 복희 씨를 중국인들은 저렇게 인류 문명의 조상이라고 해서 인문시조라고 해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여기에 가서 참배를 하고 자기들의 조상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호 복희 씨에 대해서 국사교과서에서 한 줄도 안 가르칩니다. 또 태극기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태호 복희 씨를 설명한 적이 없어요. 그냥 태호 복희는 가상의 인물, 신화 속의 인물, 그리고 아니면 중국 역사와 관계된 인물 정도로만 알고 있죠. 그렇게 된다면 지금 태극기는 중국제가 되는 거죠. 중국이 가장 배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태극기를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태극기를. 세계 어느 나라 국기에 이 우주의 원리, 천지 1월의 어떤 변화 섭리를 그대로 담고 있는 국기가 없잖아요. 그만큼 우리 민족은, 우리나라는 이 우주론이 밝았던 민족이다. 아까 고인돌의 그 덮개돌에 성혈을 그려가지고 전하듯이 우리는 이렇게 천문에 밝았던 민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동북공정의 결과물이 결국은 이 한 장의 지도인데 여러분들이 보시듯이 연나라와 진나라부터 시작해서 명나라, 청나라까지 자기들의 장성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쭉 표시한 겁니다. 만리장성시도. 그런데 연나라하고 진나라, 춘추 전국시대가 끝나고 세워진 연나라와 통일왕조인 진나라의 장성이 평양까지, 한반도 북부 평양까지 들어와 있다고 이 지도는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그 동아일보에 기사가 실렸던 그림을 보면 원래 이제 자위관에서 산해관까지가 흔히 명나라 시대 때 완성된 만리장성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지금은 저 보조성이라고 돼 있는 압록강 건너편에, 신의주 건너편에 있는 단동지방에서 발굴된 고구려 산성인 박작성을 중국의 이름인 호산장성으로 바꿔가지고
중국의 성이었고 거기까지 만리장성이 이어졌었다고 지금은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쪽 서북공정은 우리가 지금 얘기할 건 아니니까 빼고요. 지금 동북공정을 통해서 결국은 이런 논리를 펴고 있고 지금 보시듯이 이렇게 고구려 산성인 박작성을 중국 건물풍인 저런 건물을 씌우고 또 성을 보수해가지고 호산장성이라고 하고 여기 글씨를 보듯이 만리장성의 동단 기점, 동쪽 끝에 기점이다.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고 중국의 교과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연나라 장성이 지금 평양까지 올라와 있는 걸로 돼 있죠. 지금 현재 중국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진나라 장성도 마찬가지죠. 한반도까지 다 들어와 있죠. 그런데 그 논리가 일본에서도 똑같이 만리장성을 똑같이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삼국지에 위초고 세 나라 중에 위나라, 조조의 위나라가 한반도까지 진출했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자, 요 지도인데 요게 지금 껌껌해서 좀 안 보이네요. 이게 뭐냐면 지금 올 3월 달부터 9월 달까지 근 6개월 동안 아까 얘기했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중국 유물 전시를 하고 있는데 그 중국 유물 전시를 하는데 이 지도를 딱 하니 그려가지고 우리나라 세금 1억 2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디지털 지도를 제작했는데 지금 위나라, 방금 전에 보여줬던 중국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중국의 위나라가 한반도 북부까지 다 참여하고 점령했었다는 것을 나타낸 지도예요. 지금 흐릿해서 여기서는 안 보이네요. 인터넷으로 보는 분들은 지금 볼 수 있겠는데 그 지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여러분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중국 유물전시관을 운영을 했는데 6개월 동안 50만 명이 이걸 보고 갔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위나라가 한반도 북부까지 점령을 했었구나. 그걸 우리가 대변을 해주고 있었어요. 요거는 뭐냐면 한나라 지도인데 한나라 지도도 마찬가지예요. 한꼬조 유방이 세운 한나라가 한반도 북부까지 점령을 했었다는 것을 나타낸 지도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며칠 전까지 지적을 받고 문제 제기를 하니까 며칠 전에 내렸어요. 그런데 이 돈을, 이 지도 제작을 누가 했느냐?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여러분들의 세금 1억 2천만 원을 들여서 한 겁니다. 이게. 변명이 뭔지 아세요? 영국에서 만든 미술사 지도를 보고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실수를 했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어요. 여러분 국립중앙박물관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인 역사문화, 기본 상식은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지도를 그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사교육이 안 돼 있고 제대로 된 역사교육을 못 받다 보면 이건 실수라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이걸?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런 부여, 고구려, 발해, 백제, 발해, 거란의 역사책을 편찬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미 중국 입장에서는 저런 역사 교과서를 쓰는 이유가 뭐겠어요? 다 저 부여, 또 백제까지도 다 중국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니까 교과서를 펴는 거예요. 저 논리가 아까 중국에서 만든 만리장성 지도가 일본에서 똑같이 소개하듯이 지금 그 논리의 시발점이 결국은 일제강점기 시절에 요 이나바 이와기치라는 사람이 진나라 장성의 동쪽 끝이 황해도 수안까지 와 있다는 이 논문을 발표하면서 거기서 유래가 됐는데 이 논리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역사학계의 아버지라고 하는 서울대학교의 이병도 교수가 똑같이 그걸 인용해가지고 나도 황해도 수안까지 이어진 걸로 생각하고 싶다. 이런 논리를 하다 보니까 이 이후에 이 양반 밑에서 공부한 대부분 자들이 이 논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이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저런 역사 왜곡 작업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널리 홍보하자 하는 것이 바로 전파공정인데 그걸 바로 이 왕해이라는 고고학연구소장이
그거를 2015년에 건의를 합니다. 건의를 해가지고 야, 이런 거 다양하게 만들어서 어린애들까지 쉽게 알 수 있도록 만화책도 만들고 애니메이션도 만들고 또 해외 지도자를 만날 때 적극적으로 홍보하자 해가지고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바로 2017년에 두 정상이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하죠. 남북한은 사실 중국의 일부였다. 예? 중간에 보면 코리아 actually used to be a part of China 해가지고 한국은 실질적으로 중국의 일부분이었다. 저런 논리를 정상회담 속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학자들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누구도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제대로 된 항의를 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드라마나 이런 속에서도 우리 문화를 다 갖다가 자기들의 역사 입마냥 하고 있는 거죠. 명나라 시대 드라마를 성화 14년이라는 드라마 속에서 우리나라 가시나 망건을 쓰고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한복 입고 있죠. 앞에 있는 사람들은, 앉아 있는 사람들은 중국 복식을 입고 뒤에 서 있는 시녀들은 한복을 입히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복식 문화, 우리의 김치 문화, 여러분들 우리의 그 판소리 문화, 뭐 태권도까지도 다 이제는 중국의 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망건 같은 경우는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문학자들이. 명나라 망건하고 이게 조선 망건의 차이점이거든요. 조선의 망건은 이마만 두르는데 명나라 망건은 머리를 다 뒤집어 씌우는 건데 누가 봐도 저건 조선의 망건이잖아요. 조선의 망건. 저렇게 의도적으로 역사 침탈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런 드라마를 외국에서 보니까 우리나라 동포들이 외국에서 해외 사람들이 얘기할 때 너희들이 예전에는 중국의 속국 아니었어? 이런 얘기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년 전인가 우리 대한사랑에서 중국 홍콩에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대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역사 특강을 갔었는데 그때 필리핀에서 유학 온 학생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필리핀에서 있을 때 중국 친구들을 만나면 항상 하는 얘기가 너희들은 중국의 원래 우리나라의 속국이었어.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꾸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2년 전에 특강할 때 와가지고 얘기를 듣고 나서 야, 그게 새빨간 거짓말이었구나. 그러니까 역사 공부를 제대로 안 하면 어디 가서 내가 내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나와가지고 뭐 단군은 신화다. 이 양반이 누구냐면 교원대학교,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을 길러내는 양육하는 국립교원대학교의 교수였어요. 송호정 교수가. 근데 이 양반이 단군에 관한 우리나라 박사학위 논문 1호 저자입니다. 그때 와가지고 공영방송 EBS에서 2년 전에, 3년 전에 단군은 신화라고 공공연하게 공영방송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이분이 지금은 서울대학교 교수로 영전에 가 있어요. 이분은 임기환 서울교육대 교수인데 지금 뭐 이 자리는 시간이 없어서 그 얘기까지 못하지만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한 얘기가 뭐냐면 단군의 특별성을 약화시켜야 된다. 고조선을 약화시켜야 된다. 그 얘기를 했다가 청문회에서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데 서울교육대는 초등학교 선생님 길러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을 길러내는 학자들이 대표적으로 나서가지고 고조선에 대해서 단군은 신화고 고조선은 특별하면 안 되고 이런 논리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한테서 배운 학생들, 선생님들이 나와가지고 아이들한테 뭘 가르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그 교과서는 그러니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춘천에서 우리나라 엄청난 고조선 유적지가 발굴돼가지고 이런 집자리 또 무덤자리가 발굴이 됐는데 이거를 경제 논리에 의해 가지고 다 파헤쳐가지고 여기에 이제 뭐 레고랜드 놀이동산을 만든다고 지금 하고 있죠. 세상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영국은 스톤헨지라는 그 거석 유물 하나 가지고 엄청난 관광객을 유치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를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어요? 잡석이라고 처리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 또 행정하는 사람들의 역사인식의 수준이죠.
중앙아시아에 가면 고구려 사신의 벽화가 이렇게 엄연히 그 유적에 딱 있습니다. 아프라시아, 지금의 우즈베키스탄에 가면 비단길의 중심지인 사마르칸트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아프라시안 문명이 있어요. 거기 갔는데 2019년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하니까 가서 우리나라 학자가 학술 심포지엄을 했어요. 같이. 근데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엄연히 이렇게 고구려 사신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가가지고 중간에 보면 한성대 정호섭 교수가 가서 고구려 수도 평양에서 중앙아시아 거기까지 그 당시에 우리나라 한자 문화권에서는 강국이라고 불렀어요. 강국. 소그드 왕국인데 거기까지 8,000km나 떨어졌는데 어떻게 거기까지 갔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구려 사람 그린 그림이 이렇게 전해져 가지고 그거 보고 그렸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가서. 예? 대통령이 가가지고 국빈 방문하는데 그 기념으로 학술 심포지엄을 하는데 엄연히 눈앞에 보이는 이 그림을 가지고 벽화를 가지고 저는 이거를 다큐멘터리 제작한다고 직접 가서 봤거든요. 제 눈으로. 이거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아직도 보존이 잘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라 경주에 가면 괴릉이라는 그 왕릉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6세기에 저 소그드 강국에서 온 사람으로 추정되는 그 무인상이 있습니다. 그 사람 얼굴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 얼굴이 아니에요. 저 중앙아시아 사람 얼굴이에요. 그럼 거기 있는 사람은 여기까지 올 수 있고 우리나라 고구려 사람은 거기까지 갈 수 없는 겁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학자의 역사 인식이에요. 고려시대 지도죠? 우리나라 지금 고려시대에는 저렇게 그 압록강변에서 이 원산만 쪽으로 빠지는데 천리장성을 쌓고 저기가 한계였다, 경계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대명일통지나 원사라는 그런 중국 측 사설을 보면 압록강이라는 게 두 군데 나와요. 요 위에 지도를 보면 지금 요하라고 불리는 강이 압록강이었어요. 삼수변이 들어간 물 맑을 녹자의 압록강. 그리고 현재 우리가 압록강이라고 생각하는 압록강은 실사변이 들어간 푸를 녹자의 압록강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압록강만 생각하죠. 근데 지금 요하는 예전에는 저 삼수변이 들어간 압록강이라고 불렀었어요. 그럼 저 한 가지 문제가 뭘 가지고 뭘 해석해낼 수 있냐면 엄청나게 우리나라 고대사의 문제를 다 뒤집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명일통지에 보면 분명히 저렇게 동시에 같은 사서에 삼수변과 실사변이 동시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강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저걸 놓고 지금 인하대학교에 고조선 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를 놓고 보면 고려시대의 북쪽 경계가, 나라의 경계가 바로 저 압록강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해 보면 지금의 앞에서 봤던 천리장성이 아니다. 어디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천령이라는 지명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면 바로 저 북쪽에 두만강 북쪽에 700리 쪽에 있는 공엄진이라는 데서부터 천령이 강원도 천령이 아니라 지금 요령성 천령이라는 지역까지 해서 이어지는 저 선을 잇는 저 선이 고려시대 국경이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대해서 누구도 지금 답변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강단사학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금 한반도 전체도 차지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고려시대가 아니라 바로 만주 일부 지역까지도 차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요게 제가 좀 준비한 자료인데 원나라 역사를 기록한 원사라는 사료에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저 위쪽에 원나라가 이제 그 고려를 그 속국으로 만들면서 거기에 이제 쌍성 총관부를 설치했다, 뭐 동령부를 설치했다 이런 기록들이 있잖아요. 근데 동령로에 대한 설명이에요. 본래 고구려의 평양성이다. 고구려의 평양성이 있었던 지역이 동령 지역이라는 거예요. 동령 지역. 다른 말로 장안성이라고도 부르는데 이제 그 이전부터 역사를 쭉 적고 있어요. 아주 짧게. 그로부터 뭐 그 한나라 유방이 위만을 멸한 거를 한멸조선이라고 했죠. 그리고 거기에다 치, 낭랑, 현도
차 낭낭지지 해가지고 사궁을 설치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령지역, 평양지역이 바로 낭낭, 현도가 설치됐던 지역인데 저 평양이 어디냐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의 평양이 아니라는 사조입니다, 이게. 이 사설을 놓고 보면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대명 일통지라든지 이 원사라는 사료를 분석을 해보면 뭐냐면 장수왕이 천도했던 평양은 어디냐면 지금의 요령성 요양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압록강이라고 불렸던 요하, 그 요하의 중심 도시인 그 요하강 근처에 있는 요령이라는 도시와 또 심양이라는 도시, 요양이라는 도시와 심양이라는 도시, 그게 두 중심 지역인데 바로 요양이 평양이었습니다. 평양. 그런데 아까 제가 앞부분에서 고조선의 중심지를 우리나라 학자들이 대부분 지금의 북한 평양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고조선으로부터 고구려 시대까지 한 번도 북한 평양을 중심지로 삼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구 결과들을 누구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반영하고 있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고 있어요.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초에 국경사를 연구한 사람이 인하대학교의 허우범 교수라는 양반이 있는데 그 양반이 쓴 박사학위 논문을 정말로 어렵게 학위 논문이 통과가 됐어요. 그런 논문에 대해서는 학위를 인정해 주지 심사를 안 하려고 해요. 학술지에 실어주려고도 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 이련 스님이 쓴 삼국유사 고조선조를 정확하게 조금만 들여다봐도 우리나라의 아까 얘기했던 국통, 즉 족보를 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삼국유사 서문에 보면 이련 스님이 쓴 삼국유사 서문에 보면 그 당시에도 지금부터 한 1281년에 쓴 거니까 한 800년 전이죠. 지금부터 800년 전에도 지금의 이런 역사 논쟁들, 역사 광복군들이 그 고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쭉 보면 한문을 번역해 놓은 걸 보면요. 스스로 서술하여 말하기를 대저 옛성인은 예학으로 나라를 일으키고 인으로 가르침을 베푸는 데 있는데 괴력 난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제왕이 장차 일어날 때 쭉 해서 뭐 이런 신호를 받는다고 돼 있는데 그러므로 황하에서 도가 나왔고 하도가 나왔고 낙수에서 낙서가 나왔는데 성인이 그래서 일어났다. 그래서 복희가 또 염제신농이 또 소호금천이 또 설이 기 요임금이 또 한나라 패공 그 유방이 일어나는 그 과정이 쭉 보면 대부분 다 신비스러운 탄생설화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인정하면서 자, 밑에 보세요. 삼국의 시조가 모두 신의한 데서 나왔다는 것이 어찌 괴이하다 할 수 있겠는가. 이 기의가 제편의 천머리에 실린 것은 그 뜻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삼국의 시조, 고구려의 주몽, 또 신라의 혁거세, 또 가야의 김수로왕 같은 경우도 다 아래서 나왔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상하다. 그건 믿을 수 없다. 그런 논리를 펴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니 그런데 중국의 역사에는 저런 사람들은 다 똑같이 저런 난생설화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인정하면서 왜 우리 역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정을 안 하냐. 그런 논리를 펴면서 서문에서 쓰면서 결국은 이분이 삼국유사를 썼는데 기편의 첫머리가 바로 이 고조선조입니다. 고조선조. 고조선조에 보면 위서와 고기라는 두 책을 인용해가지고 역사를 기술하고 있어요. 첫 번째 위서라는 책을 먼저 인용해서 전국시대 위나라로 추정이 되는데 그 당시 전국시대의 위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2000년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4500년 전에 단군왕검이 계셨다고 돼 있잖아요. 유단군왕검. 아사달이라는 도읍지가 있었고 나라 이름도 조선이라고 했고 시기도 여고동시라고 해서 중국의 요임금과 동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했는지가 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짧은 문장 속에서. 그런데 지금 이 단군조선의 건국에 대해서 시기적으로도 여고동시 4500년 전에 나라를 열었다는 것을 우리 학계에서는 인정을 안 하잖아요. 지금. 또 고기라는 책을 인용해서 더 자세하게 이제
그 고조선의 건국 과정을 쭉 설명을 하는데 첫머리가 뭐냐면 고기에 운 석유 환국이라고 돼 있어요. 저 석유 환국 네 글자는 옛석자, 있을유자, 환이라는 환자, 밝을 환자, 나라국자예요. 그럼 뜻이 뭐겠습니까? 옛날에 있었다. 뭐가? 환이라는 나라가. 옛적에 환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고 저기 엄연히 써 있잖아요. 그리고 그 환국으로부터 서자 환웅이 나와가지고 천하의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지자의 해가지고 하시 사무이 태백 해가지고 가히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한 곳이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천부인 세 개를 줘가지고 견왕 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이지 다스리게 했어요. 그래서 환웅이 무리 3천을 거느리고 솔도 3천에서 강어 태백 산정 신단수하 태백산 꼭대기에 신단수 아래에 내려와가지고 나라를 세웠는데 위지 신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신시라는 나라를 열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환웅천왕이라고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최광식 교수는 이 삼국유사 고조선조를 보고 이거는 단군설화가 아니라 환웅설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왜? 환웅의 건국 과정이 더 글자 수가 많습니다. 이게. 그럼 뭐냐면 단군의 고조선 건국 이전에 엄연히 환웅의 신시라는 나라를 열었다는 기록이 이 고조선조에 이렇게 우리 사서에 엄연히 기록이 돼 있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연구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기록이 장풍백우사 운사 오늘날의 입법, 사법, 행정의 기관을 상징할 수도 있고요. 주곡, 주명, 주병, 주형, 주선학 그 당시에 대표적으로 중요했던 부서를 설치를 해가지고 그래서 경주대 경영학과의 이강식 교수는 이거를 그냥 곡식을 주관하고 명주를 주관하고 아니면 왕명을 주관하고 병을 주관하고 이게 아니라 주곡과 주명과 주병을 하나의 조직명으로 봐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 분립의 정신도 있고 또 이런 행정부 조직까지도 갖추고 있었다는 조직, 이 조직을 가지고 무리 3천을 이끌고 나라를 세웠다. 여러분 무리 3천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냥 3,000명? 여러분 저기서 3천이라는 기록은 그 한 명이 5명의 가족을 대표한다고 생각하면 15,000조직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도 현재도 15,000명이 모여 있으면 그거는 큰 도시가 됩니다. 소도시는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도 시라는 명칭을 붙이려면 5만이 넘어야 되는가 그렇겠지만 그 당시에 15,000명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조직이 그런 명수가 저런 조직을 갖추고 있었다. 그게 신시라는 나라예요, 여러분. 그 신시가 환단고기 기록을 보면 다른 이름으로 배달이에요, 배달.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배달의 민족이다, 배달의 후손이다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환웅천왕의 신시 배달 건국에 대해서 역사성을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뒤에 계속 이어지죠. 이룽이로 해가지고 쭉 해서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그러니까 삼국유사 고조선조에 있는 이 구절만 제대로 이해를 해도 우리 역사의 맥을 잡을 수 있어요. 상고사의 맥을. 그러니까 환국이 있었고 신시 배달이 있었고 그 뒤에 단군 왕검께서 당고즉의 50년 경인에 고조선을 열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국과 배달과 고조선으로 이어지는 이 역사의 맥을, 상고사의 맥을 우리는 삼국유사 고조선조만 가지고도 우리는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단군조선으로부터 기자조선이 있었고 위만조선이 있어가지고 위만이 한나라 무제한테 망해가지고 한사군이 설치되고 그 뒤에 한사군하고 다투는 과정 속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나왔다는 이런 역사 맥은 잘못된 겁니다. 왜? 광개토대왕 비문에 보면 제일 위쪽 줄에 있죠. 유, 석, 시조, 추모왕지, 창기. 지금 이 지역은 우리 추모왕이 고주몽이 나라를 세운 지역인데 출자 북부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어디에 연원을 두고 나라를 세운 거냐? 북부여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장수왕이. 광개토대왕의 아들 장수왕이 자기 아버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저 비문을 세우면서 저렇게 엄연히 명문화 시켜놨는데
저 부분을 인정을 제대로 연구를 안 하니까 제일 밑에 보세요. 환지 17세손 국강상 광개토경 평안 호태왕. 그러니까 저 주몽으로부터 고주몽으로부터 광개토대왕이 17세손이라는 거예요. 저건 장수왕이 기록한 거니까 틀릴 리가 없잖아요. 아들이 기록한 건데 자기 아버지의 역사를 또 나라의 역사를. 그런데 재밌는 거는 삼국사기라는 책을 보면 이게 안 맞아요. 고주몽으로부터 광개토대왕이 13세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광개토대왕 비문에 기록한 17세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건 아까 얘기했듯이 북부여의 역사로부터 시작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다. 그걸 해석한 것이 바로 이 환단곡이라는 책에 고구려국 본기를 보면 고주몽이 해못으로부터 북부여의 해못으로부터 어떻게 연결되어 나오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해못으로부터 장자인 모수리로 시작해서 쭉 고무서 단군까지 이어진 북부여의 역사와 더불어서 해모수의 차남인 고진으로부터 맥이 이어져 가지고 고유봉이 나온 계보가 나와요. 계보가. 그러니까 광개토대왕 비문에 나오는 17세손 그리고 출자 북부여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는 기록이 환단곡이 고구려국 본기다. 그러면 해못으로부터 4대손이다 보니까 4대를 더하면 17세손이 맞는 거예요. 광개토대왕. 그러니까 장수왕이 광개토대왕을 기록할 때 17세손이라고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고주몽의 고조 할아버지인 북부여의 해못으로부터의 대수를 따진 겁니다. 그게. 그 의식은 뭐겠어요? 고구려를 연부는 고주몽이지만 우리 고구려는 북부여로부터 왔기 때문에 북부여의 창업자인 해못으로부터의 대수를 따져가지고 광개토대왕이 17세손이라는 논리를 편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 700년 역사와 북부여 200년 역사를 더하면 900년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나라에 그 장수가 와가지고 고구려를 무너뜨릴 때 그 논리를 펴는 이유가 있습니다.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죠. 고구려는 900년이 되면 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바로 그 900년입니다. 나이 80 먹은 장수한테. 왜 그때 900년이라고 했겠어요? 고구려는 BC 37년에 세워져 가지고 AD 668년에 세워져 망했으면 700년인데 바로 북부여 200년 역사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도. 그러니까 고구려는 우리나라 역사의 맥을 이어왔던 고구려는 북부여로부터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죠. 바로 저 북부여가 바로 조선으로부터 이어졌다는 것은 환단고기를 공부해보면 그 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 맥이 환국으로부터 배달, 조선, 북부여 그리고 고구려로 이어지는 열국시대로 쭉 가는 겁니다. 사국시대로. 북부여로부터 시작된 고조선이 망하고 난 뒤에 열국시대로 넘어가는데 그 열국시대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바로 북부여였다. 그리고 저 이어서 나오는 것이 북부의 맥을 이은 고구려로부터 백제, 신라, 가야의 사국시대로 넘어가고 남북국시대와 고려, 조선으로 이어져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맥 정도는 알아야 된다. 그래야 1942년에 우리 독립운동가들도 인식을 똑같이 하고 있었어요. 3.1절 선언문에서 환국이 창립된 이래 단군, 부여 쭉 이어져 가지고 우리나라는 전 국가의 인격을 한 번도 잃은 적이 없었다. 이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홍산문화 지역에 쭉 발굴된 것들을 보면 뭐 일어났던 계획적인 주거지 발굴된 거 보면 이게 8,000년 전 유적지인데 여기서 발굴된 집터를 보면 저렇게 신을 의인화해가지고 이 집안에 있는 불을 관리하게끔 하는 저런 사고방식을 하고 있었다. 사람 유골을 묻는데 이렇게 돼지 암수를 함께 묻었다는 이런 돼지 토템 신앙도 있고요. 이런 옥이라는 정교한 그런 유물들을 만든 시기가 있었다. 저 옥은 지금의 기술로 만들려고 해도 대단히 정교한 기술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당시에 저런 정교한 옥 유물들이 발굴되고 있다. 저게 이제 흑룡화 지역에서 발굴된 건데 내몽고 적봉시 근처에
지금 요동반도에 있는 수암이라는 지역에서 나는 옥 원석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강원도 고성 지역에서도 똑같은 수암옥으로 만든 옥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런 거 보면 한반도 지역과 만주 지역이 하나의 같은 문화권이었다는 것을 저런 유물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84년도에 이 대표적인 여성 얼굴상이 발굴이 되는데 이게 이제 여신전이었는데요. 여신전을 복원해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발굴된 걸 보면 재밌는 게 곰 발바닥을 진흙으로 구워가지고 만든 유물이 발굴이 됐어요. 근데 실제 또 곰 턱뼈가 발굴이 됐어요. 근데 요게 발굴된 시점이 저 탄소 측정을 통해서 저 유물이 언제적 거냐 해보니까 지금부터 한 5,500년 전 거예요. 그럼 그건 언제적 거냐? 아까 삼국유사에서 봤던 환웅께서 신시 배달을 연 시기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아까 환웅께서 신시 배달을 열 때 아까 고기를 인용해서 그 뒷페이지 이룽이로를 얘기했잖아요. 한 마리 곰과 한 마리 호랑이 나오잖아요. 바로 한 마리 곰, 그건 뭐겠습니까? 곰을 토템으로 하는 민족이에요. 바로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발굴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 사사에는 저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5,200년 전에 발굴된 남성상인데 지금부터 8년 전에 발굴된 거예요. 8년 전에. 박물관 관장이 이제 중심이 돼서 저걸 발굴했다고 하던데 저 박물관 관장 아들이 지금 인하대학교에 지금 박사과정에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 자료를 제가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우연히 이제 하여튼 집터를 정리하는 가운데 집터에서 발굴이 됐어요. 저 무덤에서 발굴이 된 게 아니고. 그럼 뭐냐면 집터에서 저게 발굴됐다는 건 뭐겠습니까? 집안에 모셨다는 뜻이에요. 그럼 집안에서 저런 상을 왜 모셨겠습니까? 저 얼굴 지금 좀 검어서 안 보이는데 얼굴의 근육이 아주 디테일하게 지금 묘사가 돼 있죠. 근데 지금 머리 쪽은 안 보여드리고 있지만 머리 쪽에 발굴될 당시에 보니까 머리 쪽에 정수리에 구멍이 뚫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를 중국에서는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 주문을 읽는 모습이다. 수행을 하는 모습이다. 또 뭐 책을 읽는 모습이다. 다양하게 얘기를 하는데 저 입을 벌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거 복원해 놓은 거에는 입을 다물고 있게 복원을 해놨어요. 그림을. 이것도 아주 이상한 거죠. 유물을 복원하는 자세가. 근데 저게 머릿속에 정수리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은 그들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신이 드나드는 모습을 상징한 것이다. 이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겠어요? 아까 앞부분에서 홍산문화 얼굴 여신상 발굴된 것도 이런 모습인데 지금 5,500년 전에 이렇게 유물들의 모습을 보면 뭔가 정신세계를 추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고조선 시대 4,500년 전에 고조선이 건국될 때 뭐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제대로 된 국가를 건설했겠어 하지만 아까 옥유물이라든지 또는 이런 그 사람을 형상화한 이런 유물들을 보면 그 당시의 문화 수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총묘단이라고 해서 이런 그 제단, 하늘에 천재를 지내는 이런 제단도 발굴이 되고 이런 적석총도 발굴이 되고 이런 여신전, 조상을 숭배하는 이런 여신전이 발굴됐다는 것은 이런 세 가지 유적지가 공통적으로 발굴된다는 것은 그 당시 5,500년 전 이 당시의 문화가 국가를 건설할 정도의 문화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중국의 학자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뭐 그건 남의 나라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까 저 여신묘에서 발굴된 곰 턱뼈라든지 또는 여신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놓고 보면 삼국유사의 고조선 쪽에 기록된 그 기록과 부합한다는 얘기예요. 시기적으로 또 내용적으로. 그런데 중국의 사마천의 사기를 보면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애들은 처음에 저 유물이 발굴됐을 때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신비의 왕국이다. 우아량 홍상문화는. 왜? 중국 사서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만리장성 밖에서 발굴이 됐잖아요. 만리장성이라는 게 뭡니까? 쉽게 개인 가정으로 치면 담을 치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 집이야. 요 담 밖으로는 우리 집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만리장성 밖이라는 건 뭡니까? 중국의 본래 차이나게 화족들하고는 관계없는 문명이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 밖에서 저런 유물이 발굴되니까 처음에는 이런 혼란을 가졌다가 지금은 어떻게 바뀐 겁니까? 결국 다민족 국가론으로 바뀐 거예요. 55개 모든 민족이 지금 현재 중국 영토 내에 있는 모든 민족은 다 중국의 역사라는 그런 논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현재 중국 애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를 뭐 어떻게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논리를 가야죠. 우리는 우리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가야죠. 근데 우리는 이런 유물 유적이 발굴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남의 나라 땅에서 벌어지는 거니까 관심 안 갖고 일부 학자들만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런 것들을 윤내연 교수라든지 뭐 일부 학자들은 진즉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서울대 이제 명예교수인 한영우 교수가 얘기를 했어요. 홍산문화를 연구를 하면서 발에만을 끼고 도는 산동지방, 요서지방, 요동, 한반도, 나아가서 일본의 규슈 지역까지, 구주 지역까지 하나의 문화권으로 볼 수도 있다. 그리고 그걸 아사달족이라고 선정하면 좋겠다. 이런 어떤 논리도 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교과서에 반영되고 학계의 정설로서 자리 잡히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분을 제가 6월 달에 찾아가서 좀 뵀는데, 자기는 환단고기는 뭐 환단고기를 가지고 자기가 이런 논리를 펴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동안 평생을 학자적 양심에 의거해서 연구한 결과가 이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환단고기도 우리 문화사상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로 자기도 인정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서지는 못해요. 왜? 이제는 은퇴 교수다 보니까 나서면 자기 밑에서 배출된 모든 학자들이 노망났다고 얘기할까 봐 인정 안 해요. 예전에 이병도 씨도 1986년에 죽을 때 고조선은 신화가 아니라 실제 역사였다고 하고 양심 고백을 하고 죽었잖아요. 그때 그 밑에서 배출된 학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이 자기 스승이 노망났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학자적 양심이 우선이 아니고요, 자기 밥그릇이 우선입니다. 지금까지 봤던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참 소중한 책이 이 환단곡이라는 책인데, 환단곡이라는 책을 사람들이 이름만 듣고 그저 무시하기만 하지 제대로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환단곡이 속에 얼마나 보물이 담겨 있는지를 사실은 잘 모릅니다. 뭐 아시듯이 5권으로 이루어진 책이고요. 한 권의 책이 아니라, 그리고 600년대 안암로가 쓴 것부터 시작해서 쓴 거기 때문에 근 1000년에 걸쳐서 쓰여진 책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 대전 현충원으로 안장된 홍범도 장군이 이 책에 자금을 대신 분이에요. 환단고기 서문에 보면 개연수 선생께서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오른쪽 사진. 환단고기는 홍범도, 오동진 두 벗이 자금을 대어 목판에 새겨서 인쇄했다. 바로 봉오동 전투의 대장이었던 이 홍범도 장군께서 자금을 대서 출판된 게 1910여 년에 출판된 게 환단곡인데, 독립운동가들이 인식했던 책이에요. 우리나라의 역사인식 책으로. 그거를 제가 다큐멘터리에 제작하면서 이분에 대해서 그 카자흐스탄까지 가가지고 한번 봤는데, 이분이 올해 현충원에 이렇게 안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사장님 모시고 가서 이제 분양도 하고 저희들이 환단고기 책을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진짜 그 묘소에. 저희들은 진짜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대한사랑의 그 본부가 서울에도 있고요, 대전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전에 이사장님께서 이제 대전 분이시다 보니까 일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서울과 대전 두 군데 본부를 두고 있는데, 대전의 이름을 저희들이 배달의숙이라고 적고 있어요. 그런데 이 홍범도 장군이 다른 곳도 아니라 이렇게 대전으로 모셔졌다는 거예요. 대전 현충원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분향소에 찾아가서 분향도 하고 참배도 하고 또 그
묘지 조성이 끝나고 나서 며칠 뒤에 저희들이 제물을 준비해서 가서 술 한잔 올려드리고 또 환단고기도 이렇게 기증을 해드려서 딱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역사 우리 홍범도 장군께서 정말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나라의 광복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이제는 그분의 뜻을 이어가지고 우리 대한사랑 회원들이 역사 광복을 위해서 뛰어야 된다. 저는 그 시기가 왔다. 그래서 그 기운을 뭉쳐주기 위해서 요번에 대한민국으로 모셔졌고 또한 또 대전으로 모셔졌다. 또 대전이 또 의미가 있는 게 환단고기를 북한에서 한 권을 들고 이 남한으로 남하해가지고 15년을 대전에서 지냈던 이유립 선생이 대전에서 15년을 계셨던 분이에요. 15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기 비하의 역사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 훈민정음 같은 경우도 이게 참 할 얘기가 많은데 이런 훈민정음이 사실은 이 인체에 소리를 내는 기관, 이 기관을 따라서 오행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요. 자음의 대표적인 5글자를 만들고 모음 같은 경우는 하늘과 땅과 인간이라는 천지인을 상징해 가지고 아래하, 그리고 땅을 상징하는 그리고 사람을 상징하는 이 세 가지가 조합이 돼 가지고 모음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상징해 가지고 사람의 어떤 그 기관을 본떠 가지고 자음을 만들고 또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해 가지고 모음을 만들어 가지고 천지인의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훈민정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훈민정음이 시간이 없으니까 요 글자, 요게 우리 같이 공부하는 박덕규 선생께서 논문을 쓴 건데 이 논문에서 이제 그 훈민정음 해례본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면 이런 얘기가 돼 있어요. 중성, 승, 초지생. 했는데 중성은 초성이 생기는 걸 이어받아서 종성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어주니 사람의 일이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초성, 글자는 초성, 중성, 종성이 세 개가 합해져서 한 글자가 되잖아요. 그죠? 간 하면 기역이 초성이고 아가 중성이고 니은이 종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초성과 종성을 이어주는 게 바로 중성인데 그 중성은 뭐냐면 바로 그게 사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핵심이.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늘과 땅에 이어줌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결국은 사람이 중심이 돼서 마지막에 이 기재 성보상 즉 필뢰 호인야. 사람한테 달렸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그래서 이 원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어진 거고 결국은 홍익인간 사상이 반영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훈민정음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훈민정음이 만들어졌다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통치자예요. 내가 통치자가 쓰는 글이 따로 있어요. 한문이라고, 한자라고. 이건 일반 백성들이 잘 몰라요. 어려운 글자니까. 그럼 통치자 입장에서는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려면 그 글자를 주로 쓰겠죠. 안 그렇겠어요? 왜? 아라고 얘기했는데 저쪽에서는 아라고 못 알아듣고 어라고 알아들으니까 내가 통치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면 그런데도 훈민정음을 만들겠어요? 일반 백성들까지도 그를 알게끔. 그게 바로 민본주의입니다. 그게 바로 홍익인간 정신이에요. 그게 모든 우리나라 역사의 모든 통치자가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주요한 분들이 그런 홍익인간의 정신을 가지고 통치 정신을 이어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최근에 정치인들이 홍익인간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빼자. 교육기본법에서. 그래서 이렇게 해놨어요. 원하는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쭉 해서 훨씬 더 구체적이고 정말로 누가 봐도 좋은 이념으로 바탕이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모든 시민으로 하여금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는 민주시민으로서 해서 민주주의가 최고라는 논리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회원들의 회비를 모아가지고 규탄 광고를 싣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거는 철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주주의라는 말은 저게 만능이 아니다. 오늘날 모든 세계에 지금 신성 불가침이 뭐냐면
민주와 자유라는 두 글자예요. 정치 제도로는 민주주의, 경제 제도로는 자유시장경제. 그거 공격하면 빨갱이로 취급하고 뭐 이상한 사람 취급합니다. 근데 여러분, 민주주의라는 말이, 원래 데모크라시라는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면 데모크라티아, 데모스라는 민중이, 크라티아, 다스린다는 뜻에서 출발한 건데, 그 히라보가 원래는 좋은 뜻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도 몇몇 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 통치를 하다 보니까, 뭐 민중이 통치를 해? 니들이 어리석은 백성들, 니들 스스로가 통치를 해? 비꼬는 말에서 출발한 게 민주주의예요. 근데 민주주의라는 말이 사실은 제대로 백성이 주인 돼 가지고 진행되는 정치 체제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국회의원도 뽑아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정치하지 백성들이 다 정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미국 민주주의의 모범이라고 하는 미국은 어떻습니까? 대통령 선거 자체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간선제지.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민주주의보다 우리는 민본주의였다. 우리의 사상은. 누가 통치를 하든 간에, 물론 백성이 중심이 돼서 정치를 하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민주주의로 통치를 하든 뭐 다른 정치체로 통치를 하든 간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백성을 근본으로 삼는 정신, 그것이 바로 우리 역사의 정신이었다. 그게 바로 홍익인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홍익인간이야말로 한국이 세계에 내놓을 가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익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 사회, 국가, 그리고 이 지구를 위해서 쓰는 것이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지금 이 기후위기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이 왜 생겼어요? 결국은 지구라는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런데 바로 홍익인간 가치 속에 지구라는 공동체에 대한 가치 정신이 담겨 있다는 것을 이 이만열이라는 교수는 그걸 간파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그런 단순한 이해에서 넘어서 가지고 홍익인간 속에 앞으로의 이 지구 공동체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미래 가치가 담겨 있다는 것을 이만열 교수가 갈파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학자들은, 우리나라 국내 학자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 합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정치인들이 홍익인간 고리타분한데 추상적인데 없애자, 이러는 상황에서, 예? 그래서 도올 김용옥 선생도 한겨레 신문에 인터뷰한 걸 보면 이분도 평생 중국 철학을 연구했고 서양 철학을 연구한 분이에요. 근데 작년에 노자 도덕경을 번역해 내가지고 거기에 보면 마지막에 노자는 고조선 사상가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해버렸어요. 여러분들 노자하면 중국의 사상가로 알잖아요. 근데 연구해 보니까 고조선 사람이라는 걸, 고조선 사상가라는 걸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한번 뵙고 싶다. 그랬더니 저 같은 사람은 잘 안 만나주잖아요. 몇 개월 뒤에 연락이 왔어요. 우리 이사장님하고 한번 갈 테니까 시간 좀 만들어달라 했더니. 그래서 올 1월 달에 가서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 자리에서. 환단고기도 기증을 해주면서 이것 좀 공부를 하셔야 된다. 우리 걸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랬더니 앞으로 자기도 이제 천부경도 공부를 하고 정역도 공부를 하고 이제는 우리 걸 공부를 해보겠다 하더니 7월 달에 이런 인터뷰가 실렸더라고요. 국학 분야를 건드리면 재미가 있어서 미친다. 나와 연결된 우리가 살아온 삶과 역사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고전을 공부해서 이 나라의 문명의 깊이를 추구해 줬으면 좋겠다. 이제는 이분도 한평생 돌고 돌아서 이제 뭐가 중요한지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아까 앞부분에서 우리나라의 국통을 얘기했다면 제가 뒷부분에서 조금 간단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의 사상사의 맥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그래서 사상사의 출발이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고조선 초의 홍익인간 사상이었는데 그 홍익인간 사상이 오늘날 뭘로 어떻게 드러났느냐. 그게 바로 고운 최치원 선생께서 난낭비 선문에 쓰고 있습니다. 국유 현묘지도왈 풍류다. 바로 풍류로 이어진 겁니다. 풍류의 핵심 정신이 뭐냐면 두 번째 줄에 접하군생. 이 세상의 모든 생명에 접해가지고 그들을 교화해낸다는 접하군생의 정신이에요. 그게.
그 접하군생의 정신이 바로 공자, 노자, 석가모니의 이런 유불선의 모든 가르침을 다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이 김정선 선생은 이 포함이라는 얘기는 쉽게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 그거는 단순히 그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포함이라는 두 글자다. 그러니까 우리의 풍류정신, 그 이전의 홍익인간의 가치정신, 그거는 단순히 지금의 유불선 기독교의 그런 종교적인 가르침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익인간 정신으로부터 접하군생 정신으로 이어진 것이 오늘날 동학을 거쳐가지고 오늘날 이 시대에는 바로 상생이라는 이념으로 드러나 있다. 여러분, 널리 인간이라는 건 단순히 저때 사람인자 다음에 간자를 붙이는 거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하를.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저 정신이 구체적으로 이제 오늘날 어떤 이념으로 드러났냐? 상생이다. 여러분, 상생이라는 말을 그냥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만 단편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이 상생이 정말로 지금 오늘날 전 세계의 홍익인간의 가치를 가지고 지구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실천 이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생 두 글자 간단하잖아요? 저 첫 글자가 뭡니까? 서로상자예요. 서로상자 한 글자에 지금 이 시대의 모든 갈등과 대립을 치유할 수 있는 정신이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2차까지 맞았잖아요. 대부분 선진국들은 2차까지 다 맞죠. 지금 뭐 70%니 80%니 해가면서. 그러면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부스터샷 한 번 더 맞아야 된다 해서 막 놀려고 하죠. 근데요, 지금 못 사는 나라들은 아직도 국민의 10%가 백신을 못 맞았어요. 그러니까 사람 생명을 가지고 생명과 직결되는 이 백신이라는 이런 치료제 문제, 치료와 예방의 문제도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가 이렇게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코로나 팬데믹은 왜 생겼어요? 여러 학자들의 뭐 다양한 이론, 얘기가 있겠지만 결국은 이 자본주의의 물질 만능주의의 그 폐해가 낳은 것이 오늘날의 코로나 팬데믹이고 기후위기다. 그건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공동체, 이걸 어떻게 되살릴 거냐? 바로 서로상자. 우리가 서로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모든 걸 다 주인 노릇한다? 그것도 아니죠. 서로상자는 그걸 바로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주체이면서 또한 상대가 주체일 때 나는 객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너, 사회와 사회, 국가와 국가, 또 인간 문명과 천지 자연, 이게 서로가 주체이면서도 또 객체,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정신을 가질 때, 서로상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 지금 인류가 안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행위의 정신은 어디에 있느냐? 생이죠. 서로를 인정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살릴생자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살릴생자. 그러니까 결국은 살리는 행위로 가야지 죽이는 행위로 가면 안 된다. 이 두 글자 속에서 우리는 많은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정신이 바로 홍익인간으로부터 진행되어 나온 오늘날 동학으로 태생이 돼가지고 동학에서 참동학으로 태생된 정신이 바로 상생이다. 그리고 그 정신을 실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게 바로 도전해 보면 조선시대 말에 증산 강일순이라는 분의 말씀과 행적이 기록된 도전이라는 책에 보면 이 구절이 있어요. 만국활계 남조선이다. 일만 나라의 활계, 살 수 있는 계책이 남조선에 있다. 지금 이 한반도로 오그라든 우리의 역사 속에서 지리적으로 이 남조선, 오늘날의 대한민국, 여기에 만국에 이 세계에 활계가 있다. 살 수 있는 법방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김지하 씨는 남조선 사상으로 설파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불행으로 점철된 역사, 외세의 침입으로 점철된 역사, 봉건적 탄압과 가렴죽으로 점철된 역사를 가진 민중의 피비린내 나는 죽음, 남조선 땅에서 앞으로 우주와 전 중생계의 해방을
현실적으로 일으켜낼 거대한 사상, 거대한 운동이 나타날 것이다. 바로 그 만국활개 남조선이란 그 구절을 이분은 이렇게 풀이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전 우주, 이 전 세계뿐만 아니라 전 우주에 새로운 어떤 생명 운동을 일으킬 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이다. 그리고 그 중심 인물들은 누구냐? 고통받는 남은 조선 사람, 이것 믿고 저것 믿고 하는 그런 사람들 다 빼고 남은 사람들, 괄시받고 소외되고 뿌리 뽑히고 저주받으며 술 타다가는 남은 조선 사람, 절대 다수의 한국 민중 속으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그 행위는 홍익인간의 정신을 가지고 하는데 무슨 총칼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홍익인간의 상생의 정신을 가지고 하는데 그 중심 지역은 바로 이 대한민국 땅이고 그 중심 인물들은 누구냐? 정치 권력, 경제 권력, 또 나름대로의 뭐 명예 권력 이런 거 가지고 의수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에서 다 빠진 어떻게 보면 나는 뭐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뭐 한 것도 별로 이루는 것도 없어. 하지만 그 사람들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앞으로 만국활개 남조선의 역사를 이렇게 나간다. 끝. 그래서 환단고기 단군세기에 보면 나라를 다스리는 길에는 선비의 기계보다 앞서는 것이 없고 사학보다 더 급한 것이 없으면 뭐냐? 사학이 분명하지 않으면 국가의 근본이 흔들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법도가 갈라지기 때문이다. 왜? 나라는 형체와 같고 역사는 홍과 같으니 우리가 겉만 대한민국 사람이어서 되는 게 아니고 또 겉만 사람 모습만 갖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역사 공부를 통해서 문화 공부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혼이 정말로 살아있는 혼이 돼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사랑에서 이 양산에 지부를 이제 결성했기 때문에 양산 시민들께서 오늘 취임하신 장성규 지부장님을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시고 왜냐하면 대한사랑 지부장은요 월급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자기 돈 쓰면서 봉사하는 자리예요. 왜? 사단법인 대한사랑은 비영리 단체입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이에요. 우리 회원들이 내는 만 원의 그 회비를 가지고 이런 강연회도 열고 또 아까 얘기했던 저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규탄 광고도 싫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저런 가야 고분군 등재하는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남원시에 가가지고 남원 시민들 도와가지고 정말로 제대로 일을 바로잡게끔 만들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양산에서도 가까이 있는 지금 이 가야서 고분군 등재 문제는 외면하지 마시고요. 당장 직접적으로 연결된 지역은 아니지만 가야 고분군이 남원이나 합천이 그렇게 등재가 되면 나머지 지역도 똑같아질 수 있어요, 앞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바로잡아 가시면서 일을 해 나가는데 정말로 양산 지부가 앞으로 큰 역할을 해주시고 이 양산시는 정말로 인구가 아까 뭐 30여만 되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30만이면 정말로 뭐든지 해낼 수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앞으로 대한사랑의 중요한 어떤 지부로서 제 역할을 다 해주실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면서 정말로 장성규 지부장님 그리고 영남 본부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대한사랑 회원들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 다 같이 뜻을 모아가지고 우리 역사 문화를 바르게 세워가지고 우리 역사의 족보를 바르게 알고 또 우리의 사상사에 우리의 정신에 혼에 그 맥이 무엇이었는지를 바르게 알아가지고 우리는 이 세계에 78억 인류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 공동체에서 우리 민족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앞으로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라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